안녕하세요. 첫 개강이죠? 서브노트 다 받으셨죠? 서브노트로 나갑니다. 이게 서브노트예요. 네, 요약집. 자, 그래서 이번 순환은 서브노트로 나갑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 그래서 이 요약집을 전부 다 나갈 거예요. 이 요약집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갖고 다니셔야 되고, 이건 이제 이걸로 단권화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과목은 이걸로 해도 될 거예요. 근데 1차는 이걸로 하면 안 되죠. 1차는 만약에 요약집을 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3년 이상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차는 기본소라 해주셔야 되고, 2차는 암기 과목이니까 서브를 하셔야 될 거예요. 대신 나중에 꼭 책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책 순서하고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보시기는 되게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죠. 그래서 제 이름은 한민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1장 총칙. 자, 법의 지정 목적인데요. 이게 우리 법 제1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출제가 17회, 20회, 21회가 출제됐네요. 그래서 그 이유는 현재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의 지정 목적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의 지정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인대요. 전문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전문성을 높인다. 쉽게 기억이 되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하신데요. 이것도 쉽게 기억됩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 있죠? 이 중개업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이건 유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업의 내용에는 부동산업이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업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법령의 구성입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참고 일단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은 일단은 두 개의 법을 토대로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개의 법을 일단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법령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공부한 내용을 연계해 같이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은 약 70%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실무에서는 약 30% 정도예요. 그럼 법령에서 28개, 실무에서 약 12개. 최근 시험은 법령에서 약 30개, 실무에서 약 10개 정도를 내고 있다 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줄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는 규칙 및 예규가 있죠. 이게 우리가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해라는 규정이죠. 이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법의 성질인데요. 이것도 요즘 안 내고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는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 있죠. 기본법적 지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중개 분야에 민법, 상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부동산 중개 분야에 민법, 상법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네?
민법, 상법, 중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먼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 분야의 법 적용 순위는 일단은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거예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법을 찾아봐야 돼요? 상법을 찾아보는 게 맞죠? 그다음에 상법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법 찾아봐야 돼요? 민법 규정을 보충료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사회법이랍니다. 이게 이제 중간법이에요.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혼합법 또는 중간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적인 지위가 있고요.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했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 이거 그냥 통과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우리 법 제2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제 이 의미로 사용하겠다 이 문제인데, 용어의 정의는 지금 현재 그 제목 옆에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이거는 무조건 냅니다.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데,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용어의 정의는. 하나는 단순형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형 문제라는 것은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해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을 하면 공사라 하면 공이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단순형이고, 또 하나는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있잖아요.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확실히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형을 좀 더 어려워하죠. 판례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서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입니다. 자,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중개의 정의였어요.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 이제 중개에 대한 정의를 보는데요. 중개는 지금 네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 법 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있죠.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우리 법에서 정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문장에 잠깐 생각해보면 법정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우리 법 3조에서 오늘 공부하죠. 정해놨어요. 그래서 5가지 정해놨는데, 먼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이 있고요.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그랬거든요.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다?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이라는 것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알선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소개를 해준다, 매개를 해준다, 주선을 해준다. 다 같은 말이죠. 소개, 매개, 주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면,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을 사이의 토지에 대한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매매 계약이죠.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꾼다. 이때는 교환이고, 세를 놓는다면 임대차 계약이고,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등등등이 있죠. 이러한 각종 토지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죠. 이것을 소개한대요. 그럼 이게 다 중개란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 토지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 물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입니다. 이것은 거래 당사자죠. 그 다음에 여기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죠. 이게. 그 다음에 요것이 알선이에요. 중개행위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정이에요. 그래서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입니다. 이거. 그럼 이제 단순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단순형. 또 가볍게 연습만 하고 넘어가죠. 정의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일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낸 거예요. OX. 예? OX. 대답 안 하면 질문 안 하고 수업만 또 쭉 나가버려요. 그냥 숨기려면. X죠.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 모르는 거죠? 맞죠? 방금 했잖아, 방금. 등록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해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정확하게 암기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해하는 게 더 좋죠. 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이게 중개인데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사물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상 중개 맞죠? 근데 무등록 중개행위가 있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가 토지에 대한 거래 소개했어요. 제가 한 행위는 중개 아니에요. 중개죠? 그러니까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축소됐잖아요. 등록을 하고 중개사물에 대해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반만 갖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의미가 축소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무등록을 포함 못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개정에서는.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요. 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라고요? 알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죠. 그러니까 물 알선이에요. 물 알선.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 알선이다. 그래서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소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물 알선이 이제 중개인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합니다. 권리금 거래 소개하는 거예요.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권리금은 이 5가지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행위.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줍니다.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이거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소개나 세탁기 거래 소개나 또는 분양 대행 컨설팅은 모두 중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시 개념을 짚고 가는데 이 토지라는 것은 이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죠. 토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중개 대상물이라 불러요.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이 5가지에 속해 있어야 되고 이게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사물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 있죠? 이 부분.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는 이거는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요 행위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행위라고 불러요.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는 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죠. 그러면 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권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말이에요. 중개상물 파트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중개대상행위가 되느냐, 중개상 권리가 되느냐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이 중개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에 속해 있어야 되고 사적거래가 가능해야 되게 중개할 수 있겠죠. 다음에 중개대상행위는 개업공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개대상행위가 될 수 있고 중개대상 권리라는 것은 결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에 되고 이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야 중개할 수 있겠죠. 이전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파생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중개의 성격 보고 가야 되죠.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해준다는 사실행위입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행위에 대한 반대말이 법률행위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행위에 속합니다. 사실행위에 속하고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나 이제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행위죠. 보조행위예요. 준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행위입니다. 보조적 준비행위에 속하고 우리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죠. 이거 그래서 독자적 행위다.
그래서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개의 성격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의 3요소가 나옵니다.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죠. 먼저 토지라는 중개상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래 당사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중개 의뢰인. 의뢰인이 두 번째 요소. 다음 세 번째가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 중개 행위자를 통상적으로 뭐라 합니까? 개공이죠. 개공인데, 요 무등록업자가 소개해도 중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개 행위자의 범죄는 등록한 개공뿐만 아니고 무등록업자도 포함되겠죠. 무등록업자도, 그러니까 무등록도 포함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중개의 3요소에서 말하는 이 중개 행위자의 범위는 개공뿐만 아니고 무등록자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소개해도 분명히 중개가 맞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판례. 판례 보고 하는데 1번 판례요. 이거 생각보다 고맙게 잘 물어보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느냐고 하는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을 그어놓죠.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공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부연 설명 필요 없죠.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보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 자, 넘기면 2번 판례. 이거 2번 판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공인중개사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 사건 소개합니다. 개업공사 A의 사무소였어요. 근데요, 갑이 사장님이셔요. 이거 뭔 뜻인지 아시죠? A가 자격증 걸어주고 사무소 운영은 갑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A가 출근을 안 하네요. 그럼 자격증 거신 분이 사무소에 출근 안 하면 똑 떨어지는 대여죠.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을 이분이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날 을이 찾아왔어요. 이 사무소에. 그래갖고 오피스텔을 세를 해놓고자 한대요. 오피스텔. 근데 이제 의뢰받은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이 전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을을 속인 거죠. 기망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등기부등본 같은 걸 제시해가지고 내가 소유자 맞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이걸 쓰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됐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에 이제 갑, 임대인, 갑 이렇게 했겠죠? 서명 또는 날인. 그 다음에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업공인중개사 A,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작성 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았던 거죠. 이것을 요 갑이 인마이 포켓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사기쳤다는 얘기죠, 지금. 보증금 3천.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 추접스럽게 말이야. 이거.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공제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공제. 그래서 보증 설정을 이제 공제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사기를 3천만 원 당했으니까 이제 공제에다가 이거 지급 청구했겠죠. 지급 청구를 했어요. 3천만 원 지급해라. 이거. 이자의 중개행위로 내가 손해 입었으니 책임을 져라 하고 이제 지급 청구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죠. 패소했어요, 을이. 패소했습니다. 졌어요. 공제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랬느냐? 지금 이자가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 규부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 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은 지금 운영을 갑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도장, A의 도장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었죠. 갑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다. 근데 이 행위를 보건대 형식은 중개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버렸죠, 지금. 직접. 이게 포인트예요.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한 행위, 이것은 중개로 볼 수 없다.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중개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직접 당사자로 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을이 패소를 하게 되고 공제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조금 수긍하기 힘든 판결이죠. 웬만하면 중개행위로 보고 공제금 지급해라 판결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패소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생각을 해보건데 이자는 지금 현재 자격증 대여를 했죠. 상법에는요 그 자격증 대여자,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A가 돈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어가지고 이 대여자는 절대 책임을 못 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책임을 져라 하고 공제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하면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아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 판결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두시고 다음 3번 판례 참고해 두시는데 이거는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개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인트는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행위다 아니다? 부동산 중개는 상행위란 얘기죠? 상행위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인데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 46조예요. 상행위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상행위로 분류된다라고 이제 해석한 사례인데 이 사례 가볍게 소개합니다. 이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일단 그 갑의 개업공사 A였어요. 을의 개공원 B였습니다. 둘이 협력을 할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래서 이제 요 을이 갑한테 이제 부동산을 파는데 잔금이 1억이었다고 가정하죠. 잔금이 이제 1억이었다. 근데 갑이요, 을이 만약에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을 안 해버리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갑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럼 을한테 내가 부동산 팔긴 파는데 을이 잔금 지급 안 하면 내가 손해를 엄청 보거든. 그러니까 을이 잔금 지급 안 했을 때는 니들이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감히 손님이 개공한테 각서 써달라게? 절대 써주면 안 되죠 원래. 자, 근데 이제 요 A, B가 그래 중개 하나 성사시키자 그러면서 각서를 써줬어요. 보증각서를. 잔금 지급에 대하여 을이 지급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급하겠다 하고 각서를 써준 겁니다. 이거를 지급보증한 거죠 지금. 지급보증했어요. 실제 지급 안 해버렸죠. 안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각서를 근거로 갑이 이제 A한테 1억 원의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급해라. 잔금을 지급 청구한 겁니다. 그러자 A가 항변을 뭐라고 했냐면 야, B도 보증 섰거든. 나는 5천만 책임이 있거든. 그래갖고 5천만 원을 주장을 한 거예요. 5천만 원 책임이 있다. 자기는. 이거는 이제 이게 보증에 대한 분별의 이익을 주장한 거예요. 분별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느냐 전체를 다 책임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분별의 이익이 있다면 각자 5천만 원씩 책임 있는 거죠. 분별의 이익이 없다면은 각자 1억씩 다 책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민법상 보증이라는 것은 민법상 보증이 있잖아요.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면 분별의 이익이 있어요. 단독 보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보증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자 그 분할된 금액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상법상 보증을 섰잖아요. 그럼 상행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면 이때는 연대보증이 원칙이에요. 그럼 연대보증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각자 1억에 대한 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상 보증은 각자 보증이 원칙인데 상법상 보증은 연대보증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대법원이 해석을 어떻게 된 거냐.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상행이다. 따라서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썼으니 보증각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므로 이 보증각서 작성해주는 상행위로 결론이 나왔으니까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상사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대책임이라는 얘기죠 이거. 연대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너 1억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건은 이랬는데 기억할 점은 우리 상행위는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그럼 A가 이제 1억 지급하고 B한테 5천만 원 구상할 수 있을까요? A가 1억 지급하고 B한테 5천만 원 구상할 수 있겠냐고요. 있어요.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구상할 수 있어요. 분할대행님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들끼리.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게 여담입니다. 이거는.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에요, 법률행위? 사실행위죠. 근데 제 기억에 상법상 상행위 있잖아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어쨌든. 네? 뭐라고? 소유권 누가 가져가냐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7월 따위에 그런 질문하면 욕먹습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다고. 성인인지라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연세를 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쓸데없이 소유권 그거 누가 가져갈까? 어? 그리고 잔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다 하고 있죠 지금? 그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에 도움 전혀 안 됩니다. 나도 사실은 그 생각 했었어요. 소유권은 누가 가져갈까? 그 다음에 을한테 다시 구상할 수 있겠지. 당연히 구상할 수 있겠죠 뭐. 그죠? 명의 이전금리 가처분 등기 해놔야지. 잔금 치러놓고. 맞죠? 을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아니면 이제 지분으로 취득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괜히 말 걸어갖고 쓸데없는 얘기했대. 바빠 죽겠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보충 부분인데요. 이 보충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저 중개 유형 그래갖고 이 부분은 이제 15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데 가볍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짚고 가죠. 거기 그 상사중개, 민사중개 있죠. 우리 부동산중개, 민사중개, 상사중개예요? 민사중개라는 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중개. 이건 몰라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행위 대상이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른 부분인데 상사중개라는 게 있고 민사중개가 있죠. 이건 대상에 따른 부분이에요. 중개행위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른 부분인데 상사중개라는 건 상행위를 중개하게 되면은 이게 상사중개예요. 근데 민사중개는 상행위가 아닌 걸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민사중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얘를 남대문 시장에 의료 도매업자가 있다고 그랬죠. 의료 도매업자와 의료 소매업자가 있는데 의료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둘 다 상인이죠. 그럼 이들이 의류를 사고 팔아요. 이것은 소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의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영업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업으로서 의류를 사고 팔잖아요. 이건 상행이에요. 이 매매행위는. 맞죠? 그럼 이 상행인 것을 소개했잖아요. 상행위를 소개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상사중개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부동산 중개를 보세요.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이 갑과 을은 이 토지를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이 토지 자체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상품으로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건 영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 소개 이거를 소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민사중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행위 자체를 소개하면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상행위 자체를 소개하게 되면 이게 상사중개예요. 이게. 근데 이건 상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사중개입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사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죠. 맞죠? 여기 상사중개인도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둘 다 상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업공사는 상인이 맞아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개가 민사중개예요, 상사중개예요? 민사중개예요. 맞죠? 민사중개입니다. 그러나 이 중개행위 자체는 상행이다 아니다? 중개행위 자체는 상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개업공사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 놔야 돼요. 이걸 헷갈리지 않게. 상행위 자체를 소개하게 되면 이거는 상사중개예요. 근데 당사자 간의 거래가 상행위가 아니었어요. 이걸 소개하면 민사중개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영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중개라는 행위를. 그러니까 상인이에요, 개공은. 간단하게 가자고요. 부동산 중개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개공 상인이다, 아니다? 상인이다. 중개행위도 상행이다. 상행이다. 맞죠? 그러나 사실행위예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그럼 이거 민사중개가 이제 상행위가 아닌 것을 소개하는 건데, 민사중개는 부동산 중개 외에도 혼인중매가 있죠. 감남과 을여가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영업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민사중개예요. 혼인중매. 직업을 구합니다. 직업 소개하는 거예요. 갑이 사람을 구하고 을은 직업을 구합니다. 이걸 소개했어요. 직업 소개도 민사중개죠. 그래서 민사중개 속한다.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시중개, 참여중개가 나오는데, 이게 중개 행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요 지시중개, 참여중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개법 시절에는. 왜 그러냐면 지시중개할 때 확인 설명할 사항과 참여중개를 할 때 확인 설명할 사항이 둘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지시중개, 참여중개 처음 듣죠, 지금? 이거. 그래서 지시중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지시하는 선에서 중개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있잖아. 이거를 제공하는 것까지만 중개활동을 합니다. 이게 지시중개예요. 그러니까 지시중개의 일례로 굳이 따지면 우리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금매 32평 사업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게 일종의 지시중개예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시중개입니다. 근데 참여중개는 뭐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거래 성사가 될 때까지 하는 중개활동, 이것을 참여중개를 한다. 그래서 이걸 보도중개, 지시중개를 보도중개라고 하고요. 요 참여중개를 매개중개라고도 불러요. 그럼 지시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걸 부동산 전시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여중개를 업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 안 해요. 왜? 우리네 그 법감정은요, 정보를 돈을 받고 판다. 아직 우리 익숙치 않죠? 손님이 들어와서 정보를 물어보고 갑니다. 상가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일단 지시중개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수를 받는다. 우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삭제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시중개, 참여중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했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그럼 보통 부동산 중개는 참여중개라는 얘기예요? 지시중개라는 얘기 우리? 참여중개라는 얘기죠. 보통 개공이 하는 중개는 참여중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감 잡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는데, 다만 우리 그 거래정보 사업자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맞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이 과연 지시중개냐? 이 문제에 지금 거래정보 사업은 지시중개와 비슷하게 보이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게 통설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은 지시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개업공사에게. 맞죠? 개공에게 제공하고 있고, 지시중개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중개의뢰인에게.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통설입니다. 만약에 거래정보 사업을요, 지시중개 일종으로 봐버리면 거래정보 사업자를 전부 다 개설록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세요. 15회 추가된 것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거래정보 사업은 지시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거기 그 밑에 그 진하게 거래정보 사업 입구로 그냥 그어놨죠. 지시중개 아니라고.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와 다른 개념의 구분이 나오는데, 요것은 7회 때 7회 때 14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 짚고 가는데, 이거는.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가장 유사하다고요?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위임이라는 것은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죠. 전형 계약 중에 하나인데, 이건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그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된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위임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상은 동사무소 임금님을 떼달라고 시켰다. 위임이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소송을 맡겼다.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거고, 중개는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임인. 수임이라고 그러고,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개업공인사의 지위가 유사하죠. 그럼 수임인은 사무 처리할 때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사무 처리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업 처리해야 되죠.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통상의 주의력. 이걸 가지고 사업 처리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개공 역시 이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에 눌렸어요. 그래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와 주민증만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등기 권리장이라든가 탐문 등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둘 다 발생한다는 게 유사점이에요. 위임과 중개는 이게 유사한데 차이점은 어디 차이가 있냐면 우리 민법상 위임입니다. 위임은 변호사한테 소송 맡깁니다. 이거 변호사 믿어야 되죠. 당사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입니다. 의뢰인이 개공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당사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의 차이가 있고 우리 민법상 위임계약은 유상위 원칙이라고 했어요? 무상위 원칙이라고 했어요? 원칙 무상이라고 그랬죠? 원칙 무상입니다. 무상위 원칙이고요. 근데 부동산 중개는 유상위 원칙이 되고 있죠? 중개가 왜 유상성을 띠고 있냐면 개공은 상인이죠. 상인은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는 유상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게 되고요. 다음 이제 도급으로 갑니다. 이 도급도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일을 완성해 줄 것을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해 승낙을 하면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도급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건설업자 섭외해갖고. 이게 도급 계약이에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이걸 주택을 지어서 주잖아요. 그럼 제가 보수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급 계약이에요. 그럼 도급 계약과 우리 중개가 유사한 점은 이거 주택을 지어서 줬네요. 일을 완성했다는 얘기죠. 일을 완성했을 때는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이 둘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차이점은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요. 도급의 경우는 일을 맡은 이 업자 있죠. 건설업자.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게 없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맡은 이 도급, 일을 맡은 이거 수급인이죠. 수급인은 일 완성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일 완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를 완성할 의무는 없죠? 이 점에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참고로 이 도급의 경우는 말이에요. 도급의 경우는 일을 완성해서 나한테 줬잖아요. 그럼 주택이 설계대로 지어졌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여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인의 급부를 도금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대금을 마음에 안 들면 깎을 수 있어요. 대금 감액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급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예요. 이거는 갑한테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갑이 봤더니 우리 집하고 철천지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럼 계약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개의 경우는 개업공사의 급부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급부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종전에 우리 판례는요. 도급과 중개가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현재 판례는 뭐가 유사하다고 지금? 위임과 유사하다 판례 변경한 거죠. 그래서 7회 때 이걸 전면제로 출제했어요. 그랬다가 14회 때 위임과 도급만 갖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 7페이지에 말이에요. 그 위에 박스에다 그냥 풀어 놨죠, 그냥. 대충. 맞죠? 그럼 고용입니다, 고용. 그럼 이제 고용도 민법상 계약 중에 하나인데 이 고용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해요. 일을 해준다는 얘기죠.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고용계약이에요. 그러면 고용과 중개가 유사한 점은 이 점 아니에요.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 점이 유사한 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우리 고용의 경우는 회사에 출근하셨거든요. 한 달 내내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보수가 나오죠. 사장님한테 걸려서 잘리지 않는 이상은 보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의 경우는 일 완성과 보수 지급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라는 것은 일을 완성해야지만 보수가 나가죠?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대리와 중개인데, 우리 그 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대리인이 계십니다. 그럼 대리인은 타인의 법률 행위를 도와주고 있죠? 우리 개공도 그럼 타인의 법률 행위를 도와주고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대리와 중개가 유사한 점은 타인의 법률 행위를 도와주고 있네요. 보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점이 유사한데 차이점은 어디 차이느냐? 도와주는 방법이 틀려요. 대리에 있어서는 그 대리인은
직접 당사자로서 타인의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죠. 갑에 대리인 을 하고 직접 도장 찍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입니다. 도장을 찍긴 찍지만 당사자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죠. 제3자적 입장에서 타인 간의 법률행위를 도와주고 있죠. 이 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현상 광고입니다. 이 현상 광고는 광고로서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청약을 하고 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승낙하는 행위죠. 그럼 현상 광고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현상수배 있죠. 현상수배가 현상 광고예요. 또 그 전봇대에서도 많이 보죠. 강아지 찾아주시면 살아겠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왜 못 찾아요? 에? 그렇지.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참고로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현상 광고인데 모 후보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참. 그냥 가야지 뭐. 나 정치 얘기하지 말라니까 삐졌어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현상 광고인데 이 현상 광고는 바로 이제 현상수배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현상 광고가 중개와 유사한 점은 뭐냐면 강아지 찾아줬거든요. 그럼 보수 나가죠. 일 완성 시에는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이 점이 둘이 유사한 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어디 차이냐면 현상 광고의 경우는 청약 자체를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광고로 청약하고 있죠? 현상 광고는 광고로서 청약을 하고 승낙도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승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유일한 요물계약이 바로 현상 광고죠, 이거. 다수의 견해가 이렇게 돼 있죠. 요물계약. 물을 요한다는 뜻이죠, 이거. 요사스러운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우리 중개계약으로 비교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청약을 뭘로 하고 있어요? 청약을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무슨 구두예요, 지금. 의사표시지. 맞죠?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럼 이건 낙성계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이 점에 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 5가지를 다 봤고 위임과 가장 유사하고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에 대한 정의를 다 봤네요.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업에 대한 정의로 갑니다. 7페이지에 지금. 자, 그럼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중개업에 대한 정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개업에 대한 정의로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죠. 그러니까 3가지 요소예요. 그렇게 가는데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중개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료 중개행위를 합니다.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절대 업은 될 수 없어요. 그죠? 무료로 하는 행위는. 그럼 무료 중개는 업이 될 수 없고요.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죠.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하는 중개행위도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은 된다는 얘기죠. 얘기고 나아가 이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이나 요구까지만 한 거예요. 아직 안 받았죠, 이거. 그럼 이거 업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업으로 볼 수 없다. 자, 이 사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제 무등록 중개업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갑과 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십니다. 근데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어요. 그럼 무등록업자였다는 얘기죠. 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였는데 이 거래 시켜주면 갑이 A한테 3천만 원 지급하겠다고 그랬어요. 을 역시도 3천만 원 지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3천만 원 각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거를
도합 6천이에요. 실사건이 이랬습니다. 도합 6천입니다. 이거 아니할 말로 홍콩 가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죠. 무조건 중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3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게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1심 판결 유죄, 무등록 중개업이다. 2심 판결 유죄, 무등록 중개업이다. 3심 대법원 무죄. 왜 무죄가 나왔냐? 이거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그러니까 업으로 볼 수 없다 그랬어. 중개업 자체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 무등록 중개업 맞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판결은 사실심이라고 해갖고 피고인을 데려다 놓고 눈빛을 봐가면서 검사의 기소 의견을 듣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2심 판사들은 무등록 중개를 본 거죠. 저는 나쁜 놈이다. 근데 3심은 대법원이잖아요. 여기는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출된 증거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간 거예요, 그냥. 이건 약속 요구했으니 안 받았으므로 무등록 중개를 볼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약속 요구한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 점 믿으시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 뭐냐? 이 문제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죠. 맞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주택 전세 계약에 소개를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그럼 이것은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죠.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돼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영리성이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하면 이제 중개업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개업의 개념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역시 단순형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OX. 역시 X다. 어디가 틀렸어요? 예? 등록이 틀렸죠? 등록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사무소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중개 맞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만약에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래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중개업에 대한 개념을 다 봤는데, 근데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을 안 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 우리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죠. 우리법상 최고의 처벌이라는 게 3-3이죠. 3-3이고. 그럼 이제 중개업할 때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입니다.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죠.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수에 대해서는 한 푼도 초과해 받으면 안 됩니다. 한 피락도 초과해 받으면 1-1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죠. 그럼 중개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라고 하냐면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하셨어요. 그럼 이꼴로 이게 뭐다? 이게 중개업이라는 뜻이죠. 그럼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가 있고 중개에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돼 있는데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몰알선. 맞죠? 몰알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가 아닌 것은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다녔습니다.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또 부동산 분양 대행이라든가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다녔습니다.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 자체가 아니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이제 맨 밑에 7페이지 맨 밑에까지 다 소개한 거 이제 다 소개했고요. 이제 넘어가면 판례가 쭉 정리돼 있죠.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중개업 관련 판례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이거. 그래서 8페이지 판례 쭉 이해를 해두시는데 1번입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 태양 등 태양이 뭔지 알죠?
달 말고 태양. 그거 아니에요. 태양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겠죠? 업인지 여부는 단순 횟수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횟수로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중개사무소를 열고요. 영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 원짜리 월세 알선했습니다. 이거 중개업 한 거 하는 거예요. 중개업 한 거죠. 사무소를 그럼 열고 한 행위는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잠재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이제 따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음 2번 판례입니다. 위헌한 뒤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말씀드렸죠. 위헌한 뒤에 1회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번 판례에서요. 이거 한 번 정도 한 것은 중개업은 아니었죠. 중개에는 해당이 됐나요? 중개에는 해당이 됐어요. 2번 판례?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건물 전세 계약에 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중개에는 해당이 된 거예요? 된 거죠? 그죠? 아, 중개는 횟수 따져 안 따져요? 보수 안 따지죠? 등록료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중개업은 횟수가 있어야 되죠, 일단. 그 다음에 보수가 있어야 되죠. 중개업은. 자, 그럼 2번 판례 알아두시고 3번 판례입니다. 권리금을 수수하러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중개보수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겠죠? 다음 3번 판례.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사업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 판례 말 이상하게 해놨죠 지금.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해당한다는 뜻이죠 이거. 근데 컨설팅 자체를 이거 한 것은 중개가 아니죠. 근데 그에 부수하여 토지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이때는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5번 판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거.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거 끊으세요. 여기서 끊어보세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어요. 그래갖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소비대차가 민법 시험법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죠, 이거. 그러니까 대출이에요, 대출. 그러니까 이분이 은행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알선하고 다니는데 대출을 해주자면 여기다 저당권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했으므로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처벌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면 금전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 설정이 알선하면 중개업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걸 툭 끊어놨어요, 지금. 왜 끊어놨냐면 지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개 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라고 낸 거예요. 중개대상인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OX. O. 판례 인용이죠, 지금. 근데 질권 담보물권 들어가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담보물권은 질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권은 중개상 권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맞은 거예요? 예? 근데 맞은 거냐고요? 그래도 맞았어요? 예, 맞았죠. 중개대상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지문을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단 질권 제외예요.
질권제외입니다. 이해되셔요? 근데 요즘은 이런 식의 지문도 잘 안 내요, 출제자가. 왜 그러냐면 누가 끝까지 이거 태클 걸 수 있죠. 담보물권 질권 들어가니 이 지문 틀렸다. 맞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하잖아, 이거.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명쾌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질권을 제외하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내버리죠. 그럼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느냐? 이게 정답이었는데 작년에 용어의 정에서 그렇게 냈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버렸어요. 아예. 이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봤죠, 지금. 지난 수능 때 풀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모의 테스트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가기 전에 모의 테스트 부산에 집합해갖고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고쳐진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출제자 이렇게 냈을 거야. 근데 거기서 태클 건 거지. 모의 테스트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근데 원칙적인 질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대상인 권리는 담보물권을 포함하죠? 단 질권 제외예요. 단 질권 제외입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툭 끊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중개인이라선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포함하는 거 일방 당사자의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죠? 말씀드렸고 7번 판례입니다. 중사물의 거래 당사자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냐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보수를 받는데 요구하는데 그치겠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